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금두꺼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이정이라는 재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품이 곱고 청렴하기로 이름난 이정에게 벼슬이란 그저 번잡하고 부담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궁궐안은 온통 간신배들로 들끓었으니 이정은 하루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정은 벼슬을 내놓고 시끌벅적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시골에서 보내는 나날은 평화로웠습니다. 앞마당엔 모란꽃이며 작약 등 갖가지 꽃들이 울긋불긋 피어나 향기를 한껏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햇볕 바른 뒤뜰에 놓인 올망졸망한 항아리들 속에서는 된장이며 고추장 익는 냄새가 솔솔 풍겨났습니다. 우수수 댄잎파리를 스치며 대숲을 달려나온 바람은 날아갈 듯 시원했습니다. 텃밭에서 익어가는 고추며 호박들은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정과 이정의 부인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도 애틋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인 왕씨는 날마다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소망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달님, 별님, 제발 쓸쓸하고 외로운 우리 부부에게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왕씨는 날마다 달을 보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빌었습니다. 성황당 큰 나무에다 100번 1000번 절도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아이 소식은 깜깜이었습니다. 마침내 왕씨는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가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외로운 우리 부부에게 아이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100일 동안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100일 기도가 끝난 후 얼마 후 부인의 몸에 태기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부부는 10달을 하루같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별이 뜨고 별이 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 드디어 아기는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이정은 몹시 초조한 얼굴로 마당을 오락가락 거닐었습니다. 간간히 문틈으로 부인 왕씨의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침내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아이고 망치게라. 아니 이럴 수가.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이 받는 할머니들이 놀라 지르는 소리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정이 방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정은 방문고리를 왈칵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이정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탯줄을 자르고 포대기에 쌓인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두꺼비였습니다. 그것도 금빛 찬란한 금두꺼비였습니다. 온갖 정성을 들인 끝에 얻은 아기가 두꺼비라니. 부부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꺼비 일망정 소중한 아이인지라 부부는 정성껏 키우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금두꺼비라고 뜻하는 금솜이라고 짓고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두꺼비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정의 집에 한 도사가 찾아왔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린 누더기 옷을 걸치고 커다란 나무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도사는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착한 부부는 도사를 안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주는 천축사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실은 이 집에 두꺼비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만. 도사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두꺼비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듯 싶습니다. 제가 데려다 10년간 무예를 가르쳐 훌륭한 인물로 키워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이는 두꺼비라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부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느니 무예를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사를 따라 집을 나선 금섬은 두 눈을 두릿두릿하며 세상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 밖의 세상이 그리도 신기하냐? 꽥꽥. 금섬이 두꺼비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쉬고 저 마을에서 쉬고 논길을 지나 밭둑을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드디어 천축사에 이르렀습니다. 몇십 리 몇백 리를 걸었는지 금섬은 기운이 빠져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사는 향냄새가 배어있는 자그마한 방 한가운데 금섬을 누이고는 조용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사가 주문을 다 끝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섬을 감싸고 있던 두꺼비 허물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꺼비 허물이 벗겨진 금섬은 누가 봐도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까맣고 반듯한 눈썹이며 오똑한 콧날, 곱게 다무러진 입술이며 갸름한 얼굴이 귀여웠습니다. 금섬은 제 모습이 그렇게 변한 것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함, 잘 잤다. 잠에서 깨어난 금섬은 늘어지게 하품을 했습니다. 이제 일어났느냐? 도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하고 대답한 금섬은 자기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의 말을 하다니. 어디 말뿐이냐? 우물에 가서 네 모습을 비춰보아라. 금섬은 당장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어둑어둑한 우물이었지만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사람이 되었잖아. 금섬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금섬아, 이리 들어오너라. 도사의 부름에 금섬은 우당탕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너를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 무예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내게서 배운 무예로 세상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내의 대장부는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법. 이 무예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써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네, 스승님. 그날부터 도사의 헛된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아리에 물 깃는 일부터 시작하여 똥지게 지는 일, 나무 해오는 일, 밥 짓는 일, 빨래하는 일,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랐지만은 금섬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까지 하루 종일 오르내리는 일이 끝나면 폭포의 물줄기를 맞으며 정신을 가다듬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눈을 감고 주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휘! 대나무 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바람소리였습니다. 졸졸졸 주먹바위 밑을 애돌아 귓가를 촉촉해 적시고 지나가는 것은 여울물 소리였습니다. 스르르륵 쓱 스스스 풀숲을 스치며 지나가는 것은 뱀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허공을 간지럽히며 나직이 떨어지는 낙엽의 소리 뒤에는 고요한 숲을 일깨우는 돌멩이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다람쥐가 두 개를 쫑긋거리는 소리, 토끼가 물 먹는 소리, 까치가 발자국 찍는 소리. 소리를 분간하는 수련이 끝나자 금섬은 나무칼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콸콸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는 베이는 법, 공중을 날며 허공을 가르는 법. 그러나 그 어떤 훈련이건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개미나 하루살이 같은 하잘것없는 곤충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하라는 것이었다. 금섬은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어느 날은 무예 연습을 하다가 발밑에서 개미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개미를 밟지 않으려고 하다가 휘청하여 그만 발목을 뺀 적도 있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을랐지만 금섬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무예를 닦았습니다. 어느덧 금섬의 나이 20살이 되었습니다. 금섬은 이제 스승과 맞대결을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무예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금섬에게 마지막 무예 비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거처를 곤륜산으로 옮겼습니다. 곤륜산은 무척이나 깊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금섬은 무예를 배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조용히 금섬을 불렀습니다. 금섬아, 지금 당장 호랑이 꼴로 가보아라. 그곳에 너의 도움을 기다리는 젊은이가 있을 게다. 그 사람을 구해 천축사로 오너라. 나는 먼저 천축사로 가 있겠다. 금섬은 그 길로 호랑이 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호랑이 꼴은 그 이름처럼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기로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과연 그곳에는 어떤 청년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큰 잎을 썩 벌리고 청년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금성은 손에 잡히는 대로 돌멩이를 던져 호랑이를 제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호랑이는 금섬을 향해 날카로운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금섬은 재빨리 몸을 굴려 피했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가 금섬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하마터면 호랑이의 배 밑에 깔릴 뻔했습니다. 금섬은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호랑이가 바위 아래서 입을 쩍 벌렸습니다. 금섬은 호랑이의 정수리를 노려보며 정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날려 주먹으로 호랑이의 급소를 내리쳤습니다. 낑!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금섬의 이마에도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금섬은 얼른 청년을 들쳐업고 공중공중 산을 내려왔습니다. 스승님 돌아왔습니다. 금섬은 청년을 등에 업은 채로 서서 말했습니다. 그래, 다친 데는 없느냐? 청년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금섬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 청년을 누렸습니다. 잠시 후 청년이 눈을 뜨더니 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천축사이고 저는 금섬이라 합니다. 천축사, 금섬.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금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호랑이 꼴에 쓰러져 있었습니까? 금섬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괴로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도사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금섬아, 청년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아라. 언젠가는 알게 될 터이니. 그러나 내 이름만은 말해줄 수 있겠지. 제 이름은 출련이라고 합니다. 출련이라. 그래, 이제부터 어찌하겠느냐. 출련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으로 방바닥만 팠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왜 그것을 헤매고 있었는지 묻지 않겠다. 딱히 갈 데가 없으면 이곳에서 금섬과 함께 무예를 배우지 않겠느냐. 그러자 출련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기꺼이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출련은 금섬과 함께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금섬은 제 친아우를 대하듯 출련에게 정성껏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출년 또한 금섬을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하루하루 두 사람의 무예 실력이 늘어가듯 우정 또한 깊어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금섬과 출년은 숲속에서 목폼으로 치고 맞고 찌르면서 열심히 무예 대련을 하였습니다. 땀을 흘린 두 사람은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다. 해울가에 엎드려 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 금섬이 말했습니다. 출년은 빙그레 웃으며 두 손으로 가만히 물을 떠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금섬이 말했습니다. 네, 그전부터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네. 자네 손가락에 끼고 있는 그 옷가락지 말일세. 여자도 아닌 사내 대장부가 옷가락지를 왜 그리 소중히 끼고 있는가? 순간 출년이 당황해하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이 옷가락지는 저의 어머니가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옷은 좋아야 빛이 나고 사람은 배워야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된다고. 이 옷가락지에는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이 담겨있기에 제 비록 사내지만 이렇듯 정성껏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금섬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네. 출년이라 함은 마치 여인의 이름 같은데 자네는 어찌하여 여인의 이름을 가졌는가? 제 이름 출년은 연꽃이란 뜻이죠. 연꽃은 더러운 진흙 위에서 피어도 그 빛깔이 변하지 않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내의 대장부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굳은 절개를 지켜야 하는 뜻으로 부모님이 지으신 이름입니다. 금섬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낙엽이 쌓이듯이 두 사람의 무예 실력도 늘어만 갔습니다. 가을볕에 곡식이 여물어 가듯이 두 사람의 애틋한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도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온 후로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예를 가르친 까닭을 알겠느냐?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걸고 나라와 백성을 구하라는 뜻이지요. 출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때가 왔다. 지금 나라한 사정이 말이 아니다. 북저고랑케 호왕이 침입했다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 그 뜻을 펼쳐라.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백성을 구해야 할 위급한 때이니라. 하오나 스승님,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검성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가지 못한다 하느냐? 스승님 기력이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저희 둘 다 가버리면 누가 스승님을 봉양합니까? 저는 스승님 곁에 좀 더 있겠습니다. 사한의 대장부가 나같이 하잘것없는 늙은이에게 연연해서야 되겠느냐? 좀 더 큰 뜻을 품어야지. 큰 뜻을 위하여 작은 뜻을 쳐버리는 것 또한 사내 대장부가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뜻 못지않게 작은 뜻도 소중합니다. 저에게 스승님은 나라보다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두꺼비 어물을 벗겨주시고 또 저를 이만큼 키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출년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말없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출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스승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스승님의 은혜와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도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드디어 출년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사는 두 사람을 불러 각자 소중히 아끼던 물건을 정표로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금섬은 제가 아끼던 칼을 출년에게 주었습니다. 출년은 손가락에 소중히 끼고 있던 옷가락지를 빼 금섬에게 주었습니다. 금섬은 아쉬운 마음에 출년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출년 역시 금섬과 헤어지는 것이 무척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큰 뜻을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사는 위급한 순간에 뜯어보라며 쪽지 한 장을 출년에게 주었습니다.
쪽지를 받아든 출녀는 도사에게 안녕히 계시라는 절을 올린 뒤 산을 내려갔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출년을 배웅하고 난 금섬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물어보려는지 잘 안다. 출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겠지. 다 이야기해 주마. 도사는 출년이 내려간 산 아래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출년은 사내가 아니다. 한리 박사 조신의 외동딸이다. 출년은 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에게 온갖 구박과 서름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못된 계모는 출년을 내쫓을 생각으로 흉계를 꾸몄지. 출년이 시집도 가기 전에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퍼뜨린 거야. 출년의 아버지 조지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라 제 딸의 그런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었단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쫓겨난 출년은 남자로 변장을 하고 떠돌아다니다 길 잃고 호랑이 꼴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지. 바로 그때 내가 출년을 구해주게 된 게야. 금섬은 그제야 출년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출년이 떠나자 금섬은 외로웠습니다. 출년과 같이 떠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금섬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출년은 여자의 몸으로 그 치열한 전쟁터에 뛰어들었는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스승님을 돌봐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일지도 모른다. 그래 맞아. 나는 겁이 났던 거야. 부끄럽다. 이제라도 출년의 뒤를 따르자. 금섬은 그 길로 스승에게 달려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스승은 금섬에게 자신이 아끼던 칠성금을 내주면서 일렀습니다. 금섬아, 위급할 때 이 칼을 쓰거라.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거라. 너는 곧 오랑캐 호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호왕은 네 무의 솜씨에 반하여 너를 자기 장수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럼 너는 어찌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어찌 사나이로서 제 나라를 배반하고 적국의 장수가 되겠습니까? 금섬은 고개를 힘차게 내저었습니다. 어떤 곳을 선택하든 그것은 내 자유이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스승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산을 내려온 금섬은 출년의 자취를 따라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강물을 따라 걸었습니다. 올망졸망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도 지나쳤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요? 금섬이 다리가 아파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늙은 농부가 소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내가 지금 저 밭을 다 갈아야 하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늙은 몸이라 기운이 흙 끓여. 젊은이가 내 대신 저 밭 좀 갈아줄 수 없겠어? 몸은 지치고 길은 더딘데 생전 보지도 못한 농부가 밭을 갈아달라니. 금섬은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하도 간절히 사정하는 바람에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금섬은 소를 몰고 밭으로 들어가 열심히 밭을 갈아 엎었습니다. 자, 이제 되었습니까? 밭을 다 갈고 난 금섬은 노인의 손에 쇠고삐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쇠꿀을 빼어야 하는데 이렇게 늙은 몸이라 힘에 부치는구려. 젊은이가 쇠꿀 좀 배워다 주면 안 되겠어? 할아버지, 저도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금섬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이, 제발 부탁 좀 들어주구려. 노인의 기침소리에 마음이 약해진 금섬은 지게를 지고 낫을 챙겨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뒤 지게 가득 풀을 지고 내려온 금섬은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고마워이. 그런데 이왕 이렇게 풀을 베어온 김에 아주 쇠죽까지 끓여서 소에게 먹여주고 가면 안 되겠소? 나는 기운이 없어서.
할아버지, 이젠 정말 갚아야. 아이고, 팔다리 허리야, 온몸이 쑤시는 데가 없구먼. 노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휘청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죠. 금섬은 노인의 집에서 쇠죽을 쏘어 소에게 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소에게 쇠죽을 다 먹인 금섬이 방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금섬이 살그머니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방바닥에 편지만 한 장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금솜아, 나다. 네 스승이다. 내가 노인으로 둔갑하여 네 마음을 시험해 본 것이다. 이 편지를 보는 즉시 외양간으로 가보아라. 훌륭한 용마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 부디 몸 조심하거라. 깜짝 놀란 금섬은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쇠죽을 먹던 소가 멋진 용마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승님, 고맙습니다. 금섬은 스승이 계신 천축사를 향하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용마 등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용마는 앞발을 들어 올리며 한번 힝 하고 울더니 날개 달린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침 한 번 삼키는 사이에 강을 하나 건넜습니다. 바람이며 나무며 풀이 자꾸 뒤로 치워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싸움터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금섬은 스승이 주신 실성검으로 오랑캐를 무찌를 생각에 자꾸만 엉덩이가 들썩거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갑옷을 입은 한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깃발을 든 채 창이며 칼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싸움에 지고 달아나던 오랑캐 호황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금섬을 빙 둘러싸고 앞길을 막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오랑캐 호황이 물었습니다. 나는 송나라 사람 금섬이요. 오랑캐로부터 우리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싸움터로 달려가는 길이요. 싸움터로 가기 전에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호황은 칼을 빼들고 금섬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금섬 역시 칼을 빼들고 호황을 노려보았습니다. 서로를 겨누는 칼끝에서 번쩍번쩍 광채가 빛났습니다. 싹! 호황의 칼이 우는 소리를 내며 금섬의 어깨를 스쳐갔습니다. 금섬은 재빨리 몸을 굽혀 피했습니다. 이번엔 금섬의 칼이 호황의 왼쪽 팔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챙 소리를 내며 두 개의 칼끝이 부딪혔습니다. 챙챙챙 칼 부딪히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금섬은 가랑비처럼 몸을 날려 호황의 머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순간 호황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챙그랑하며 호황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금섬은 호황의 목줄기에 칼을 들이대며 꾸짖었습니다.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 있는 것은 결코 죽이지 말라 하셨다. 스승의 말씀대로 내 너의 목숨만은 살려줄 터이니 앞으로 다시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말라.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지도 말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도록 하라. 금섬이 용마에 올라타려 하자 호황이 금섬을 불렀습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봐라. 너의 무의 솜씨가 정말로 놀랍구나. 보안이 아직 벼슬 더 없는 것 같은데 어떠냐? 내 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볼 생각은 없느냐? 내 어찌 우리나라를 침범한 오랑캐의 앞잡이가 된단 말이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꺼지거라. 금섬이 위험있는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아라. 너는 무의 실력이 뛰어난데도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지 않느냐? 무에도 모르는 것들이 괜시리 벼슬자리나 끼어차고 앉아 너 같은 인재를 몰라보니 억울하지도 않느냐? 내 곁으로 온다면 내 너를 장군 중에서 가장 높은 대장군에 앉혀주마. 그러자 금섬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금섬은 호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호황을 따라 오랑캐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대장군이 된 금섬은 오랑캐 군사들에게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호황이 금섬을 불러 물었습니다. 조장군이라는 송나라 장수를 아느냐? 모릅니다. 무의 실력이 아주 뛰어난 장수이다. 그 자를 물리쳐야 한다. 송나라에 조장군이 있는 한 우리는 송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얼마 후 송나라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금섬이 오랑캐 무리를 이끌고 송나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금섬의 군사들과 송나라 군사들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챙그랑 사방에서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쓰러지는 군사들의 비명소리, 놀란 말들의 울음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침에 시작된 싸움은 해가 저물어 어둑해질 때까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금섬은 군사들을 지휘하던 중에 송나라의 조장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맹렬했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챙강 물리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번쩍번쩍하는 칼날이 마치 굶주린 호랑이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챙그렁! 마침내 조장군의 칼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칼을 놓친 조장군은 금섬을 향하여 창을 내둘렀습니다. 금섬은 억센 힘으로 조장군의 창을 빼앗아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조장군은 품속에서 옥을 까가 만든 호랑이를 꺼내어 공중으로 던져 올렸습니다. 옥으로 만든 호랑이는 허공에서 두 번 구르더니 진짜 호랑이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며 금섬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금섬이 오른쪽 소매에서 방울을 꺼내 호랑이에게 던졌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간 방울이 정확히 호랑이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도 방울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예로도 둔갑술로도 금성을 당할 수 없게 되자 조장군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금섬과 그 무리들을 산골짜기로 유인하여 불을 지른 다음 전멸시키자는 계책이었습니다. 조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산골짜기로 달려갔습니다. 조장군의 기략을 눈치채지 못한 금섬은 무리를 이끌고 조장군의 뒤를 쫓았습니다. 드디어 함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조장군은 얼른 군사들을 골짜기 위로 피신시키고는 골짜기 위에서 횃불을 들고 금섬의 무리가 몰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말발굽 소리와 함께 금섬의 무리가 골짜기로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다! 어서 횃불을 던져라! 와! 와! 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손에 든 횃불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골짜기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금섬은 왼쪽 소매에서 부적을 꺼내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더니 엄청나게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큰 비로 불이 꺼지자 금섬의 무리들은 다시 골짜기 위로 몰려왔습니다. 안 되겠다. 오늘은 이만 후퇴하자. 후퇴! 군사들을 후퇴시키며 말을 몰던 조장군은 금섬에게 다시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조장군은 젖먹던 힘까지 모아 말을 몰았지만은 용마를 탄 금섬을 따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장군은 금섬에게 붙잡힐 지경에 놓이자 문득 옛 스승에게서 받은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뜯어보아라. 조장군은 스승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품속에 거의 간직하고 있던 쪽지를 꺼냈습니다. 출려라. 내가 첫 싸움에서 궁을 세워 조장군이란 이름으로 활약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두 번째 큰 싸움에서 너는 오랑캐의 대장이 된 금섬과 만나게 될 것이다. 금섬을 만나면 싸우지 말고 금섬의 마음을 돌려 세워라. 그리하여 금섬과 힘을 합쳐 오랑캐를 무찌르도록 해라. 쪽지를 읽은 조장군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 순간 조장군이 뒤를 바짝 따라붙은 금섬이 조장군을 향해 칼을 겨냥했습니다. 조장군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잠깐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는 출련입니다. 조장군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말발굽 소리 때문에 조장군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장군은 산에서 내려올 때 정표로 주고받은 칼을 내보이며 다시 외쳤습니다. 나는 출련입니다. 당신이 준 이 칼을 보십시오. 그러자 깜짝 놀란 금섬이 칼을 거두고 말을 세웠습니다. 출련이 금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당신이 출련이라니 자세히 얘기 좀 해보시오. 산에서 내려와 싸움에 참가하였습니다. 스승이 배운 무예로 오랑캐를 크게 물리치고 그 공으로 장군이 되었죠.
하지만 당신은 여자이지 않소. 스승님께 얘기를 다 들었다오. 여자의 몸을 어찌 장군이 될 수 있단 말이오.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일에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하오나 제가 여자인 줄 알면 전쟁터에 내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이렇듯 남자로 변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금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 자신이 이토록 부끄러울 수가 없구려. 당신은 여자의 몸으로도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험한 싸움터에 뛰어들었는데 나는 내 한 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의 장수가 되었으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대를 대할 수가 있겠소. 금섬은 한참 동안 흐느껴 올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출련이 재빠른 몸놀림으로 금섬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 칼 이리 주시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나라와 백성들 앞에 사죄하고 싶소. 목숨을 끊는 것만이 사죄하는 길은 아닙니다. 저와 함께 힘을 합쳐 오랑캐를 무찌르고 나라를 구하시지요. 그것이 스승님의 바람이며 또한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출련의 열렬한 호소에 금섬은 마음을 고쳐먹고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금섬과 출련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랑캐의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오랑캐의 무리를 이끌던 호왕은 금섬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알아차리고 금섬을 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왕은 오랑캐의 진영으로 오는 길목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를 풀로 덮어 여느 길섭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드디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금섬을 태운 용마가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것도 보였습니다. 히히! 빠른 속력으로 달리던 용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멈춰라! 함정이다! 출련이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달려오던 군사들이 일시에 멈춰섰습니다. 구덩이는 마치 천길 낭떠러지처럼 깊었습니다. 출련은 금섬을 건널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나 출련의 안타까움은 금세 지워졌습니다. 자, 용마야 부탁한다. 힘껏 뛰어올라라. 금섬이 용마의 귀에 대고 속삭이자 용마는 앞발을 들어 올리며 힘차게 울부짖은 다음 훌쩍 구덩이를 뛰어올랐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금섬은 그 길로 오랑캐의 진영으로 달려가 호왕의 목을 베었습니다. 호왕이 죽자 오랑캐들은 창이며 칼 따위를 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임금은 금섬과 출련을 불러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섬에게는 우의정, 출련에게는 좌의정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출련은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벼슬을 내놓았습니다. 임금의 아주 가까운 신하인 유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출련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출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곤륜산을 내려올 때 금섬과 정표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우정을 영원히 간직하자는 뜻이었고 또한 금섬을 저희 치아비로 맞이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정은 임금을 찾아가 자기의 소원을 풀어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출련을 불러 말했습니다. 유정은 내가 가장 아끼는 신하이다. 내가 유정의 며느리가 되면 임금인 나는 너에게 상을 낼 것이나 만약 유정의 청을 거절한다면 너를 사용시킬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셈이냐? 임금의 협박에도 출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금녀는 출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출련, 그대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고맙기 그지없어. 그러나 목숨은 소중한 것이요. 나를 위해 임금의 명령을 거절하고 죽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고 당신 스스로를 생각해서 부디 유정의 아들에게 시집가시오. 금섬의 편지를 읽은 출련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출련의 자결 소식을 들은 금섬은 몇 날 며칠을 슬픔으로 보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채 출련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금섬 앞에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스승은 수척해진 금섬을 데리고 출련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스승은 칼을 휘둘러 봉분을 가르고는 관 속에서 출련의 시체를 꺼내어 붉은 구슬 한 쌍을 출련의 입에 물렸습니다. 그러자 싸늘한 출련의 몸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창백한 출련의 본이 발그레지면서 다시 옛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금섬은 깜짝 놀라며 출련의 머리를 안고 소리쳤습니다. 출련, 눈 좀 떠보시오, 출련. 그러자 출련이 속눈썹을 파르르 떨더니 꽃잎처럼 얇디 얇은 눈꺼풀을 사르르 떴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딥니까? 내가 왜 여기에? 출련이 어리둥절해하자 금섬은 출련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출련과 금섬은 소원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출련은 금섬을 데리고 아버지인 조진을 찾아갔습니다. 출련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계모에게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 대목에서는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출련아, 내가 잘못했다. 그런 줄 모르고 내 너를 쫓아냈구나. 아버지 조진은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출련의 계모 유씨를 당장 쫓아냈습니다. 그 후 금섬은 출련을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금섬의 부모는 두꺼비의 허물을 벗은 아들을 몰라봤습니다. 금섬이 차근차근 사연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이정과 부인 왕씨는 금섬임을 알아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다시 만난 금섬은 출련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간단한 해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두꺼비 이야기의 원래 제목은 금섬전인데요. 누가 언제 썼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섬전 같은 종류의 소설이 많이 나온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쓰인 것으로만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흔히 금섬전과 두껍전을 혼동을 하는데요. 두껍전은 금섬전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소설입니다. 금섬전이 씌워진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농업기술이 발달한 시기였습니다. 씨앗 뿌리기, 거름주기, 김매기, 거두기, 논에 물대기 등 여러 가지 농업기술이 들어왔습니다.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더욱 발전한 것도 그때입니다. 쌀은 물론이고 콩, 보리, 조 등의 곡류직물과 목화, 모시 등의 의류작물, 그리고 인삼, 담배, 약재 등의 특용작물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전한 게 어디 농업뿐이겠습니까? 낫, 호미, 옹기, 놋그릇, 옷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수공업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또한 번창해서 상인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대중에는 농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수공업자 밑에 들어가서 품팔이 노동을 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장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렵부터 공장 주인과 공장 노동자의 관계가 짝튼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탈춤, 인형극, 판소리였습니다. 특히 심술궂은 양반을 비웃고 조롱하는 탈춤을 가장 즐겼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양반 앞에서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나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출련처럼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금섬점은 나라와 백성보다는 개인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더 중시하던 양반들을 꾸짖는 백성들이 손에서 탄생된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금섬점에는 개인의 출세나 부귀영화보다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일이 더 귀중하다는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출련을 보십시오.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움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섬은 출련에 비해서 비겁하고 나약하며 나라와 백성보다는 출세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금섬을 바로잡아준 사람은 출련입니다. 금섬이 아무리 비겁하고 나약한 남자라고 해도 출련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섬을 감싸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며
금섬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출련의 믿음과 사랑은 금섬이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꽃나라 임금. 옛날에 아름다운 꽃나라가 있었습니다. 꽃나라 임금은 꽃잎이 크고 웅장한 모란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성품이 은은하고 온화하여 꽃나라 백성들은 모란을 임금으로 떠받들어 모셨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훈훈한 봄 기운을 마시며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잘 잤다. 벌써 봄이로구나. 노란 민들레가 기지개를 펴며 말했습니다. 요 게으름뱅이야. 봄이 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니? 분홍빛 꽃을 활짝 피운 진달래가 늦게 나온 민들레를 비웃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모란꽃 임금님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계신다. 우리 어서 구경 가자. 개나리가 노란 혓바닥을 쏙 내밀며 말했습니다. 모란꽃 임금님이 꽃을 피워내다니? 귀여운 제비꽃이 순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모란꽃 임금님이 그 탐스런 꽃잎을 피워내신단다. 우리 꽃나라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들곤 하지. 그러자 제비꽃이 박수치듯이 이파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와, 재미있겠다. 우리 어서 가보자. 싱그러운 꽃향기며 푸장기가 피어나는 동산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모란꽃 임금을 보기 위해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마침내 모란의 탐스러운 꽃잎이 부채처럼 활짝 펴졌습니다. 와, 역시 아름다운 임금님이야. 야, 저 꽃잎 좀 봐. 정말 탐스러워. 백성들은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달콤한 향기가 살랑살랑 봄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와, 정말 향기롭구나.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거지? 꽃나라 백성들은 모두 코를 벌름벌름하며 향기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그때 주위가 환해지면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임금님 앞으로 사뿐사뿐 걸어 나왔습니다. 불띠붉은 얼굴에 옷같이 하얀이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그 꽃은 바로 장미였습니다. 꽃나라 백성들은 장미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는 장미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임금님, 저는 일찍이 부드러운 잔디와 청아한 새가 오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많은 꽃들의 사랑을 받으며 피어났습니다. 맑은 이슬과 상쾌한 바람 속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꽃을 피워내시는 임금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하여 달려오곤 했죠. 임금님의 높으신 덕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크니 부디 저를 임금님의 신하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너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대궐 안에 있다면 대궐은 언제나 화사한 웃음이 넘쳐나리라. 장미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이 빠진 임금은 즉시 그럼하고 허락하였습니다. 꽃나라 백성들은 모두 웅성거리며 장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흰털이 잔뜩 난 구부라진 꽃 한 송이가 지팡이를 짚으며 느릿느릿 임금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렇게 못생긴 꽃도 있었나? 아유, 어쩌면 저렇게 못나게도 구부러졌을까? 저건 꽃이었나? 조그만 잡초야. 꽃나라 백성들은 모두 그 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미꽃입니다. 저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살고 있지요. 아래로는 너른 들판을, 위로는 우뚝 솟은 산경치를 바라보며 지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다보니 간신들이 하도 날뛰길래 임금님께 옳은 말씀을 아뢰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을 보살피는 신하는
아침 저녁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과 향기로운 차만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닌 줄 아옵니다. 때로는 입에 쓴 음식도 약이 되는 법입니다. 저 장미의 자태는 아름답고 향기로우나 그 마음엔 흉측한 가시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저 장미를 신호로 받아들이신다면 언젠가는 저 달콤한 장미의 말에 속아 그 흉측한 가시에 찔리실 것이옵니다. 지금 대궐에는 저 장미 같은 간신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부디 간신들의 달콤한 말만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충신들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할 줄 아옵니다. 조금 전까지 장미꽃을 비웠던 꽃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님, 저 할미꽃의 말도 옳은 것 같습니다. 한 신하가 임금께 다가가 말하자 임금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임금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미꽃의 말도 옳다. 그러나 장미꽃이 충신이 될지 간신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법. 약속대로 장미꽃을 신하로 삼을 터이니 그렇게들 하라. 할미꽃의 말보다 장미의 아름다운 자태에 넋이 나간 임금은 장미를 신하로 삼았습니다. 항공하옵니다, 임금님. 장미꽃은 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임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만 일어나거라. 임금은 부드럽게 말하며 장미꽃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미꽃의 손을 잡아주던 임금이 꽃잎 속에 숨겨진 장미가시에 그만 손이 찔린 것입니다. 이런 고연, 역시 할미꽃 머리 맞았구나. 어서 저 간사한 장미꽃을 끌어내어라. 뚝뚝 떨어지는 피방울을 보며 화가 난 임금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후 모란꽃 임금은 다시는 장미 같은 간신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왕계, 꽃나라 임금의 원작은 화왕계로 신라시대의 문인인 설총이 지은 이야기입니다. 설총은 신라 때 뛰어난 학자이고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신라시대의 불교는 돈이 있는 왕족이나 귀족만 믿을 수 있는 종교였습니다. 일반 백성에게는 불교는 너무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때 불교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부처님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따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통받고 억눌림 당하던 신라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그 새로운 불교 사상을 전파한 인물이 바로 원효였습니다. 설총은 그런 아버지의 사상을 이어받아 늘 백성들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당시 설총은 왕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문 역할이란 임금에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화왕계는 당시 임금이었던 신문왕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설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설총은 평소에 임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화왕계를 통하여 능청스럽게 엮어냈습니다. 화왕계에는 꽃나라의 왕, 모란에게 아주 많은 미인 장미꽃과 충직한 성품의 할미꽃이 나옵니다. 장미꽃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임금의 신하가 되기를 청합니다. 할미꽃은 겉모습만 화려한 장미에게 속지 말라고 충고를 하지만 임금은 장미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다 결국 장미가시에 찔린 임금은 할미꽃의 충고를 생각하면서 후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신문왕은 이 뜻깊은 이야기를 글로 남겨 다음 세대의 임금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화왕계는 아첨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른 도리로 백성을 다스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꽃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계를 그렸는데 그 상상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